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10년 차에 가장 고마운 분에게 은혜 갚은 까치 노릇을 한 40대 여성입니다. 은혜 갚은 까치라는 말은 정말 고마운 사람에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에게 답례로 고마운 일을 했을 때 쓰는 말이죠. 하지만 되려 생각해보면 그분이 또 한 번 저에게 감사드릴 만한 일을 해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전화가 아니었다면, 그분의 고백이 아니었다면 전 그 사람의 속내를 영영 모르고 살 뻔했으니까요.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저는 3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어요. 둘째도 둘째 나름이지만 저는 그 중에 불행한 둘째였죠. 어떤 둘째였냐고요? 위로 치이고 아래로 치이는 둘째였어요. 전 위로는 오빠가 있고요. 아래로는 남동생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캐릭터가 너무해요. 어떤 줄 아세요? 저희 오빠는 성실하고 모범적인 캐릭터예요. 부모님 말 잘 듣고 속 안 썩이고, 그게 체질과 본인 이치에 맞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학교 회장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학교는 좋은 대학교, 군대는 해병대에 갔어요. 해병대에서도 조교 노릇을 했죠. 해병대에서 오빠 보고 군대에 계속 남으라고 많이 권유했어요. 그만큼 오빠가 정말 FM이거든요. 그리고 오빠는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한 건에 합격을 하고 경찰로 있어요. 그리고 제 아래에 있는 동생은 막내 특유의 귀여움과 사랑스러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난 게 없어요. 세상을 자기 멋대로 아름답다고 생각하면서 살죠. 긍정 파워가 엄청나요. 그래서 그런지 어디에 내놔도 사랑받는 성격이에요. 누구든 제 동생을 좋아하죠. 그 반면에 저는 딸치고는 애교스럽지 못해요. 그 말은 성격이나 말이나 행동을 예쁘게 꾸미지 못하고 딱딱하고 무뚝뚝하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저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게 부끄럽고 어른들한테 다가가 쉽게 말해 앵긴다고 하죠. 그런 걸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런 저의 성격은 애교스러운 막내와 씩씩하게 어른들을 챙기는 오빠를 통해 더 부각되었어요. 여긴 딸이 아들 같고 아들이 딸 같네. 어쩜 아들이 이렇게 씩싹하고 귀여워? 친인척들을 포함한 사람들은 대놓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런 말을 들으면 전 죄를 지은 것 같았어요. 제가 오빠처럼 싹싹하지 못하고 동생처럼 귀엽지 못한 것이 일종의 잘못처럼 생각되었죠. 그래서 제가 이런 성격인 것을 저주라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땐 달빛에 대고 기도를 하기도 했죠. 그리고 제 성격이 그렇게 형성되게 된 건 저희 부모님의 영향도 없진 않아요. 물론 부모님은 그 주장에 반기를 드시겠지만 전 분명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아버지, 요즘 시대의 아버지와 다르게 친화적이지 않았어요. 가부장적이고 아버지야말로 무뚝뚝했죠. 친구 같은 아버지는 전혀 아니었죠. 아버지 같은 아버지였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상사 같은 아버지였죠. 그것도 저를 평가해야 하는 직책을 가진 상사요. 그리고 그건 저희 3남매 모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버지는 저희 3남매를 평가했어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성적이 나오면 확인하는 건 당연했고요. 생활기록부도 떼우라고 해서 떼우면 형광펜으로 줄을 쳐가며 확인했어요. FM적으로 싹싹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 오빠는 모든 부분에서 걸릴 게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관계에 우호적인 남동생은 성적 말고는 부족한 게 없었죠. 그리고 남동생은 아버지의 말을 잘 비켜갔어요. 애교스럽게 헤쳐나갔죠. 반면에 저는 성적도 보통, 생활교육부에 적힌 내용도 특별한 게 없었죠. 그래서 매번 제 것을 보고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더 분발해라. 사람이 너무 두각이 없다는 것도 안 좋은 거야. 다들 보통이면 된다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뭐 하나 괜찮은 게 있어야지. 그런 아버지다 보니
저는 아버지에게 고민 상담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평가하는 상사 같다고 했잖아요. 그런 존재에게 제 고민, 걱정, 어떻게 보면 약점을 말하는 게 말이 안 되죠. 다른 누군가는 알아도 저희 아버지만은 알아선 안 되는 게 제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고민 상담도 기댈 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요. 전 솔직히 아버지가 기댈 수 있는 곳인지 믿음직한 구석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버지는 아버지, 돌침대 같은 사람이라고 할까요? 침대는 침대인데 그 성질이 너무 딱딱해서 정말 편한지 모르겠는, 정말 그 표현이 딱 맞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아들 바보예요. 사실 저도 아들이길 바라셨어요. 아들만 둘 키우고 싶어 했죠. 그런데 제가 딸이어서 한 명 더 낳으신 거예요. 저희 집은 6인용 식탁인데요. 아버지가 가장 안쪽에 앉으면 그 앞에 어머니가 앉고 옆에는 오빠가 앉아요. 그리고 오빠 앞엔 동생이 앉고요. 전 오빠 옆이나 동생 옆에 앉죠. 제 자리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내키는 대로 앉죠. 하지만 나머지 자리는 다 고정이에요. 그리고 고기 반찬은 늘 안쪽에 있어요. 메인 디쉬는 늘 안쪽이죠. 그래서 저는 매번 팔을 길게 뻗어서 반찬을 집거나 먹기를 포기해요. 그래서 살이 안 쪘던 걸까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늘 오빠와 남동생의 것들만 새 것을 사왔어요. 옷이나 신발이나 가방이나 그런 것들 말이에요. 그것도 꽤 고가의 것들만 사왔죠. 저는 패딩처럼 매우 비싼 것이 아닌 이상 제 용돈으로 해결해야 했어요. 게다가 어머니는 당신의 차별 대우를 인정하지도 않았죠. 그러면서 늘 제가 다른 집 딸처럼 사근사근하지 않고 집안일을 자의적으로 돕지 않는 게 문제라고 했어요. 그리고 타고난 성격이 조용하고 외향적이지 못하고 반항아 기질이 있어서 그런 차별적인 상황에도 쉽게 주눅들고 자신감이 없는 상태로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에 대해서도 그리 긍정적인 이미지가 없어요. 어려서부터 달리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부모님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없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커서는 근거들이 생겼는데요.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사람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의 모습을 담는다는 말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정을 꾸리면 제가 자란 가정의 모습을 답습할까봐 겁이 났어요. 무뚝뚝하고 조교 스타일인 아버지와 자식을 차별하는 어머니, 지 잘난 줄 아는 오빠와 미꾸라지처럼 상황을 피해가는 남동생. 정말 싫었어요. 차라리 혼자가 나았죠. 그런 저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시작은 부장님의 말로 시작되어요. 어느 날 회의를 끝내고 부장님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커피 한잔 하자고 밖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럴 일이 없어서 당황했는데 더 당황스러운 말을 했어요. 윤미 씨, 지금 남자친구 있나? 네? 없는데요. 아니,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딸기 농사를 하는데 엊그제 내가 처음으로 그 사람 아들을 봤거든? 그런데 참 듬직하고 싹싹하더라고. 네. 그런데 왜 저한테 그런 말씀을... 그 순간 내가 누가 떠올랐는지 알아? 아니, 윤미 씨가 떠오르는 거야. 둘이 참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 키도 크고 정말 듬직하게 생겼어. 어때? 한번 만나봐. 팀장님은 그러면서 반강제적으로 저한테 연락처를 알려줬어요. 저는 난감했어요. 회사에서 일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옆에 있는 여자 직원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예의상 나가는 게 나을걸요? 은근히 그런 거 마음에 담아두는 상사 많아요. 저 아는 언니도 거절했다가 인사평가 작살났다던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쩔 수 없었어요. 어떻게 버틴 회사인데 이런 일로 망가뜨릴 수 없었죠. 그래서 부장님에게 소개팅에 나가보겠다고 말하고 날짜와 시간, 장소를 받아왔어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7시고 장소는 회사 근처 레스토랑. 잘해봐.
잘해보라는 부장님의 말과 다르게 저는 거절할 생각부터 했어요. 어떻게 하면 잘 거절할 수 있을까? 인사평가에 흠집이 안 날 수 있을까? 엄청 고민했어요. 회의 준비하는 것보다 그 고민이 더 어려웠죠. 그리고 당일이 되었어요. 저는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겨울이었고 부장님 말대로 덩치가 큰 남자 한 명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비에 맞은 머리를 털며 그 자리까지 걸어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비가 와서 차가 막히네요. 아, 저는 근처에서 뛰어왔어요. 비가 올 줄은 몰라서. 오늘 비 예보가 있었나요? 그렇게 날씨 이야기를 시작으로 저희는 코스로 나오는 음식 이야기도 했고요. 음식 이야기를 하면서 좋아하는 음식이나 가리는 음식을 이야기하고 분야가 다른 회사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창가를 보면서 다시 날씨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이야기의 흐름에 전 당황했죠. 남자와 이렇게 대화한 건 참 오랜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차가 없는 남편을 배려해서 집에 데려다 주었어요. 제가 남편을 집 앞에 내려다 주었는데요. 그때였어요. 타닥타닥 누군가 뛰어오더라고요. 엄마. 남편의 어머니,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남자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차에 탄 저를 보고 웃었어요. 반가워요. 날이 늦었는데 덩치 큰 남자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우리 애가 데려다줬어야 했는데. 그러게 너는 차를 가지고 가지. 그런데 우산은 있어요? 아, 우산은 없어요. 그런데 차가 있어서 괜찮습니다. 그래도 지하주차장에 자리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가져가요. 좋은 우산은 아니어서 돌려주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부실한 우산은 아니니까 쓰고 가요. 아들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시어머니는 우산이 젖었을까 싶어서 툭툭 털어 제게 주었어요. 노란색 우산이었어요. 접이식 우산이요. 저는 우산을 받고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반긋 웃으며 손을 흔들고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뒤돌아 걸어갔어요. 저는 그때 왜 눈물이 날 것 같았을까요? 그 모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풍경을 보고서 저도 저기에 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우산을 놓고 온 날 예기치 않게 비가 왔을 때 저에게 우산을 가져다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철두철미한 오빠는 우산이 늘 사물함에 있었고 애교스러운 동생은 저보다 빨리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거든요. 사실 몰라요. 남동생이 저보다 먼저 어머니에게 전화를 한 건지 어머니가 남동생에게 1순위로 전화를 한 건지 그런데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아이 참, 지금 이미 성준이한테 가는 길이야. 성준이 학교에서 네 학교는 완전히 반대잖아. 엄마가 네 학교 근처 사는 미숙이 이모한테 말해놓을게. 우산 좀 빌려달라고. 거기까지만 친구랑 걸어와. 아니면 후딱 뛰어가든가. 애들 다 갔어요. 감기 걸리면 어떡해요? 이제 곧 시험 기간인데. 아프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성준이한테 말고 나한테 먼저 오면 안 돼요? 나 지금 용돈도 떨어져서 택시도 못 타는데. 걘 용돈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성준이한테 거의 다 와가. 지금 그렇게 떼쓸 시간에 뛰어가겠다. 성준이 지금 집으로 안 가고 학원으로 가니까 너 많이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지금 전화 끊고 뛰어가. 빨리 끊어. 그래야 미숙이 이모한테 전화를 하든가 하지. 그러니 다 큰 아들이 그나마 비에 맞을까 집 앞까지 내려온 것보다 저를 위한 우산이 있다는 게 저한테는 큰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아마 시어머니는 남편을 내려다 준 사람이 저라는 걸, 여자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저를 보고 놀라지 않았거든요.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챙겨온 노란 접이식 우산은 저를 오래도록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조금 오버스럽지만 나도 비를 피해야 할 사람이구나. 비를 피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지상주차장에 차를 대고 우산을 폈어요. 토독토독 우산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그 생각으로 남편을 며칠 더 보았어요.
그런데 한 4번째 만났을 때였을까요? 남편의 집에서 저를 초대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윤미 씨를 초대하고 싶어 해요. 혹시 부담이 안 된다면 한번 와볼래요? 아, 부담스러우면 제가 잘 말할게요. 우리 아직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제가 저희 집이 좀 급하게, 아니 급한 게 아니라 무리하게. 미안해요. 편하게 말해줘요. 저는 당황했죠. 남편의 말대로 저희는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고 사귄다고 해도 이제 4번 봤는데 부모님을 만나 뵙는 건 너무 빠르죠. 하지만 전 비가 오던 그날 저의 감정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확히 이틀 뒤에 남편을 만나 말했어요. 가죠. 혹시 지금 시간이 부담스러우신 게 아니라면 지금도 좋고요. 물론 당장 지금 가자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만큼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일주일 뒤에 저는 남편의 집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차에서 내리면서 셔츠 단추가 뜯어졌어요. 한두 개 정도 뜯어져서 어쩌지 하면서 내리지 않고 있었는데 남편이 다가왔어요. 왜 그래요? 여기 단추가 뜯어져서요. 어떻게 하죠? 방금 엄마한테 도착했다고 말했는데. 아, 그럼 내가 반지꼬리 사올 테니까 기다릴래요? 저기 편의점에 팔 거예요. 저 바느질 할 줄 모르는데. 네? 아, 그럼 대충 내가 할게요. 남편은 제가 바느질을 할 줄 모른다는 말에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어머니한테 배운 적이 없기도 했고 바느질까지 해버리면 어머니한테 해달라고 할 게 없어서 투정 부리고 싶은 마음에 배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남편은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서 편의점까지 뛰어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내려오셨죠. 왜 안 오나 했는데 여기서 뭐해요? 시어머니의 물음에 저는 안절부절 못하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저는 솔직히 자기 아들 보고 반지꼬리를 사오라고 했다는 말에 시어머니가 화를 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애둘러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콕 집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을 말하고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고개는 왜 숙여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전화를 하지. 우리 집에도 반지꼬리는 있어. 지금 올라가면 애들 아빠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요. 내가 가지고 내려올게. 어디 보자. 흰 실이랑 단추는 있어요? 단추도 잃어버렸구나. 그럼 단추도 가져올게. 그리고 시어머니는 신속하게 실과 바늘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옷도 가지고 내려왔죠. 시어머니가 제가 옷을 갈아입을 동안 밖에 계셔주셨어요. 그리고 조수석에서 안경을 쓰고 단추를 달아주셨죠. 우리가 얼굴 보자고 해서 놀랐죠. 많이 겁먹은 건 아닌가 몰라. 그렇게 겁먹을 필요 없어요. 나나 우리 남편이나 아들이나 다 기가 센 편은 아니거든. 오히려 잡아먹히면 잡아먹혔지. 잡아먹힐 상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 만나지 말아요 하면서 봉투 주고 그러려고 만나자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럴 돈도 없고. 우리는 우리 아들이 걱정되어서 그래서 보자고 했죠. 우리 아들이 여자한테 간이고 쓸개고 빼줄 놈인 거 아니까. 그래도 좋은 여자한테 주면 좋잖아요. 주겠다고 한 걸 말릴 생각은 나도 우리 애들 아빠도 없어요. 단지 좋은 사람에게 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래도 이렇게 불쑥 만나자고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도 팔불출은 팔불출인가 봐. 우리 새끼 일에는 이렇게 되네. 사실 저놈이 여자 만나겠다고 한 것도 처음이라. 겁먹거나 나쁜 쪽으로 생각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놀라긴 해서 전혀 안 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농담을 전혀 못하는 편이구나. 거짓말도 못하고. 그건 우리 쪽에선 좋네요. 나나 우리 애들 아빠나 그런 사람을 좋아해서. 그리고 우리 집 좋은 거 하나 있어요. 우리 집에선 절대로 시댁살이는 없을 거야. 내가 피해자거든. 우리 애들 아빠도 자기 엄마가 나한테 그랬으니 내가 며느리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면 찍소리도 못해. 그럴 거야. 그러니까 그건 걱정 말아요. 아, 그러셨어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시댁살이를 겪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유, 그런 거 일일이 다 쓰면 하루가 다 모자라.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애 못 낳는다고, 특히 아들 못 낳는다고 욕먹고. 우리 시엄마가 아들 부자였거든. 우리 애들 아빠가 첫째고 그 밑으로 아들 셋이었어요. 그 자부심이 대단했지. 그래서 나한테 엄청 뭐라고 했어요. 그래도 아드님 낳으셔서 괜찮아지지 않았어요? 그랬죠. 우리 아들이 오고 그 다음 해에 우리 딸도 왔으니까. 우리 아들이 복덩이였지. 그래도 내가 오냐오냐 안 키우려고 얼마나 노력했다고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 혼도 엄청 냈어요. 버릇없이 크게 하지 않으려고, 자기가 가진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려고, 매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하려고 엄청 애썼어요. 그래서 나도 울고 애도 울고 그랬죠. 그렇게 혼내면서 키우니 애들이 나보고 계모라고 하고 그랬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애들한테 참 미안하면서도 그 순간들이 소중해요. 지금은 혼내도 씨알도 안 먹히고. 그쵸? 아니, 그것보다도 그렇게 같이 엉겨붙고 했던 시간들이 소중해요. 애들은 방문 닫고 들어가는 순간 남이라니까. 서운하시겠어요. 혼내야겠네요. 그럴 것도 없어요. 다 그렇게 크는 거니까. 방문 닫는 순간 남이지만 그러면서 성장하고 어른이 되는 거니까. 자식이 다 그렇잖아요. 방문 닫고 집 나가 독립하고 결혼하고 자기 새끼 낳고 그렇게 어른이 되는 거지. 그래도 아직까지 우산 가져다 주려 오시잖아요. 나는 계모가 아니니까. 생각보다 애들이 크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너무 그래 보이나? 아니요. 좋아 보여요. 부러웠어요. 부러울 게 뭐가 있어? 윤미 씨 엄마도 나랑 똑같은 마음일걸? 아니라고, 아닌 것 같다고 말하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셔츠 단추를 모두 달아 저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쉬운 마음과 함께 돌돌만 노란색 접이식 우산을 시어머니에게 건넸죠. 아유, 안 줘도 된다니까. 참 예쁘게도 말아왔네. 그리고 이내 남편이 도착했어요. 남편이 차 문을 두드리기에 시어머니가 조수석에서 나와서 남편에게 농담을 했어요. 늦었다. 내가 다 달아줬어. 그러자 남편이 머리를 극적이며 제게 반지꼬리를 줬어요. 저는 셔츠로 갈아입으려다가 시어머니에게 양해를 구해 시어머니의 옷을 입고 있기로 했어요. 시어머니의 옷은 제가 입던 옷보다 소매가 작았지만 편안한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잘 먹던 반찬을 기억해서 돌아갈 때 싸주셨어요. 잘 먹는 것 같아서 쌌어요. 집에 돌아가서 맛있게 먹어요. 다음에 또 봐요. 저는 돌아가는 차에서 생각했어요. 그 집의 구성원이 되고 싶다고요. 그 집에 가족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했고 1년 동안 시어머니와 남편의 모습이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것을 확인한 후에 그들의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저는 결혼을 하고 친정보다 시댁에 더 자주 가게 되었어요. 시댁에서 저를 불렀기 때문은 아니었어요. 결혼을 하고 시어머니는 전에 말한 것처럼 시댁살이를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를 자주 부르지도 저에게 연락을 먼저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막상 시댁에 가면 저는 손님이니까 무조건 앉아있으라고 했죠. 우리 윤미는 손님이니까 앉아있어. 나머지는 나랑 우리 아들이 할게. 거기서 할 일 없는 시아버지나 놀아줘. 저도 할게요. 그리고 이제 결혼도 했고 가족이잖아요. 아니야. 옛날부터 사위는 100년 손님이랬어.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 며느리도 100년 손님이지.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면 뭐 하려고 하지 마. TV 보고 있어. 금방 다가 내어올게. 아들, 얼른 치우자. 안 그러면 윤미가 또 도와준다고 하겠다. 며느리는 100년 손님, 그 말에 서운할 때도 있었어요. 저는 이 사람들과 가족이 되고 싶어서 결혼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 말의 의도를 분명히 알았어요. 저를 향한 배려였죠. 그리고 시아버지도 남편도 제가 그러길 바랐고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시댁에서 매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기만 하고 받기만 했어요. 시어머니는 매번 돌아갈 때마다 작은 것이라도 그날 먹던 반찬에다로 지어주었죠.
시댁은 제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다고 할까요? 제가 제대로 본 게 맞았어요. 시댁은 저에게 늘 친절하고 배려가 넘쳤죠. 그럴 것 같아 결혼을 결심했는데 역시나였어요. 그래서 전 시댁은 만족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저희 친정이었죠. 친정에 제가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는 것을 알렸을 때 저희 친정에서는 모두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뭐? 결혼을 하고 싶다고? 네가 만나는 사람이 있었어? 어디 사는 누구인데? 제대로 된 사람 맞아? 벌써 결정을 한 거야? 너는 그런 중대한 문제를 너 혼자 결정하면 어떻게 하니? 아직 오빠도 있는데. 그리고 어디서 들으니까 너 결혼을 늦게 해야 좋다던데. 너무 일찍 하는 거 아니야? 31면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오빠가 왜 나와요? 저 결혼할 거예요. 상견례 날짜도 오늘 잡아요. 상견례 날짜를 오늘 잡다고? 아니 얘가 어디서 뭘 먹었길래 이래? 왜 이렇게 급해? 아기라도 가졌어? 그리고 아직 오빠도 결혼 안 했는데 네가 먼저 가는 게 말이 되니? 정말 아기라도 가졌으면 몰라. 아니 아기 가져 결혼하는 것도 나는 반대다. 그거 다 여자 손해야. 너 정말 아기 가진 거 아니지? 아니에요. 그냥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이 있어. 그러니까 천천히 해. 아이 참. 나는 네가 먼저 갈 거란 생각은 전혀 못했는데 너 그렇게 급하니? 나는 당연히 혜준이가 먼저 갈 줄 알았지.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법이라니까. 내가 분명 너희 오빠부터 챙기라고 말하지 않았니? 그렇지. 엄마는 분명 너희한테 그런 이치를 가르쳤어. 그런데 네가 내 말을 이렇게 무시할 줄은 몰랐네. 좀 그렇다. 어떻게 오빠보다 먼저 결혼을 하니? 그거 아닌 척하지만 다들 욕해. 너 때문에 우리 집 사람들 다 욕먹어야겠니?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때? 그리고 그건 저희 아버지도 오빠도 남동생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결혼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렇게 결혼을 해서 그런지 친정이 남편을 곱게 볼 리가 없잖아요. 그걸 남편도 느끼지 않을 리 없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친정은 가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다 결혼한 지 4년차 되었을 때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어요. 사인은 뇌출혈이었어요.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가족 모두 경황이 없었어요. 게다가 저는 그때 둘째를 임신 중이어서 첫째와 함께 집에 있어야 했죠. 마음이 참 불편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장례식 둘째 날에 씩씩거리면서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무슨 일 있어? 장례식은 어쩌고? 아니 엄마가... 됐어. 그때 남편이 시아버지의 딸기 농장에서 일한 지 2년도 안 되었을 때예요. 2년 전에 남편은 원래 다니던 회사를 퇴사를 했어요. 갑작스레 결정했는데 저는 언젠가 남편이 시아버지의 딸기 농장을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이왕 그럴 거면 일찍 시작한 게 낫지 싶어서 그러라고 했어요. 하지만 딸기 농장에서 일하면서 남편은 시어머니와 자주 부딪혔어요. 가족과는 업무를, 일을,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날도 쉽게 시어머니와 일 때문에 충돌이 있었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묻지 않았고요. 조금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장례식 동안 남편과 시어머니가 싸우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그로부터 2년 뒤 시어머니가 난소암 진단을 받으면서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난소암 진단을 받고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시어머니를 찾아뵈었어요. 그러던 날 중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찾아 비닐하우스를 뒤지고 있었죠. 그런데 격앙된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남편이 누군가와 싸우는 것 같았어요. 저는 너무 놀랐죠. 저희 남편이 그렇게 큰 소리로 누군가 다툴 성격이 아니거든요. 시어머니를 닮아 굉장히 온화해요. 그래서 저는 뒤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 못하잖아요. 그건 인정하죠.
그 몸으로 일을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엄마가 그 몸으로 일하고 있으면 욕먹는 거 나라니까? 어떤 미친 아들이 자기 엄마 암 걸렸는데 일을 시켜? 그러니까 집에서 쉬라고. 어? 말 좀 들어. 또 그 이야기냐? 지겹다 지겨워. 내가 내 속셈 모르는 줄 알아?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그때는 명의이전 하려고 그런 거고 이제는 명의이전 안 해도 된다고. 어차피 엄마 죽으면 상속받아서 4명이 될 건데 그럼 세금 많이 안 내도 되는데 뭘. 그리고 명의이전하면 나 세금 내느라 애들 엄마한테 생활비 주지도 못해. 그러니까 그 전까지 엄마가 세금 다 내고 난 좋지.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야. 명의이전 안 해도 좋으니까 그만 나오라고요. 내가 걱정해서 하는 말이잖아. 그래서 명의이전은 포기했다고? 너 참 웃기는 놈이다. 그러니까 나보고 죽기 전까지 돈은 돈대로 주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라는 거지? 내가 무슨 바보야? 그리고 누가 너한테 상속한대? 너같이 검은 머리 짐승한 데는 상속 안 한다. 걱정은 얼어 죽을 걱정? 시어머니가 그 말을 하자 남편이 몸으로 위협했어요. 저는 놀라서 남편에게 가서 남편을 말렸어요. 저를 본 시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남편도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요. 당신이 여기 어쩐 일이야? 그러더니 꼬리를 쉽게 내려요.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 대체 왜 이래? 정신 차려. 어머니한테 이래도 돼? 그렇게 말하자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그리고 그런 남편을 제가 끌고 가 차에 태웠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나 입양아야. 뭐? 나 입양아라고. 엄마 친아들 아니라고. 우리 엄마 불임이래. 그래서 아이 못 갔는데. 그래서 나랑 지은이 입양한 거야. 내가 친자식이 아니라서 그래.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저러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울더라고요.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남편을 진정시키고 방에서 재웠죠. 그런데 제가 전화를 하려는 찰나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잠깐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도 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한참 뒤에 제 손을 잡았어요. 윤미야, 나는 이제 내 아들도 못 믿는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이 딸기 농사는 모조리 민준이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해주겠니? 민준이라는 사람은 시어머니의 동생의 아들을 말해요. 쉽게 말해 시어머니의 조카죠. 그분은 15년을 넘게 시댁의 딸기 농장에서 일했어요. 그동안 농사를 확장시키고 딸기로 다른 사업을 하기도 했어요. 그로부터 얻어들인 수입이 어마어마하죠. 조카분은 남다른 신임을 얻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자기 아들이 아닌 그분께 농장을 물려준다는 말은 너무 뜻밖이었어요. 게다가 아들도 같이 종사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저는 남편이 크게 잘못한 것이 있는지 물었어요. 그런데 없다고 해요. 없다. 그저 딸기 농장만 생각해서 결정한 일이야. 우리 아들은 농사를 짓기에 너무 부지런하지 않아. 그리고 넓고 크게 보지 않아. 그래서 안 돼. 물려줬다가는 다 망해버릴 거다. 그 말에 오히려 제가 서운했다면 저도 팔이 안으로 굽은 거겠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차근차근 자신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결혼을 하고 몇 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어. 그리고 결국 병원에서 불임 판정을 받았지. 나랑 애들 아빠는 아이를 무척 원했어.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입양밖에 없었지. 그렇게 시어머니는 남편을 다음 해에 시누이를 입양했어요. 그때 시어머니는 분가할 돈이 없어서 시댁에서 살았는데 시댁에서 입양 사실이 동네에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아 2년 동안 시어머니는 시댁 밖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화장실도 마루를 통해 나가야 해서 요강을 사용했죠. 굉장히 철저하게 입양 사실을 숨겼어요. 그만큼 부끄러웠단 소리죠. 시댁에선 입양 사실을 그리고 시어머니 자체를 부끄러워했어요. 여자가 애를 낳지 못하는 건 여자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한다는 거다. 그런 말까지 들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2년 뒤
아이들과 함께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아이들을 당신이 10달 동안 품은 아이처럼 키웠어요.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 엄격하게 키웠다. 저번에 말한 대로 계모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엄격하게 키웠어. 그랬던 이유는 그게 내 스스로 우리 애들이 입양한 아이라는 껍데기를 벗기는 일이었거든. 그리고 그래야지 나중에 입양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다른 사람이 입양되었기 때문에 애가 저런다 이러지 않을 거 아니냐.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 한순간도 남편과 시누이에게 입양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생각은 없었어요. 평생 숨길 수 있다면 그러고 싶었죠. 그래도 세상 일이 마음대로 되나요? 그리고 비밀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죠. 남편이 27살 때 고모를 통해 남편은 입양 사실을 알게 되어요. 그때 남편은 입양 사실을 알고 무척 흥분했어요. 엄마, 저 입양된 거예요? 저 어머니 아버지, 저 친아들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누가 말했니? 어디서 들은 거야? 그게 중요해요? 그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래서 그랬군요. 그래서 저에게 늘 냉정하게 굴었군요. 엄마가 언제 한번 저 칭찬해 준 적 있어요? 그건 네가 엇나갈까봐 그런 게 평생 남는 거예요. 전 한 번도 부모님한테 칭찬 들은 적 없어요. 잘했으면 잘했다고 말해줄 수 있었잖아요. 늘 겸손해야 한다. 자기를 낮춰라. 배려하고 이해해라. 친아들이 아니어서 그랬나요? 결국 그래서 전 자신감도 없고 회의적으로 자랐네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서름을 쏟아냈어요. 그리고 남편은 친모를 찾았죠. 친모를 찾아서 감동적인 재회를 하고 따로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기를 기대한 모양이야. 다 내 탓이지. 겸손하라고 부족하게 키웠으니까. 시어머니 말대로 남편은 친모를 찾고 크게 실망했어요. 친모는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물려줄 재산도 없었죠. 그래서 남편은 일을 그만두고 시부모님의 딸기 농장에서 일을 시작해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사망을 하고서 농장 명의 이전을 시도했어요. 어차피 엄마는 보상금도 있잖아. 그거 가지고 평생 야금야금 살면 되잖아요. 난 아직 애들도 어리고 책임져야 할 게 만만치 않아요. 엄마가 그랬잖아요. 사람은 언제나 작은 행동에도 책임지며 살아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변명하는 걸 가장 싫어했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말에도 남편의 의견을 반대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온갖 물건을 던지고 부수며 비닐하우스 안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내가 입양하라 그런 거죠. 날 입양했으니까 나한테는 10원 한 장 줄 수 없다는 거죠? 잘 알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은 시누이에게도 입양 사실을 폭로했어요. 시누이가 울면서 시어머니에게 왔죠. 어쩜 이럴 수 있어요? 나 정말 엄마가 낳은 친자식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계모처럼 군 게 그래서예요? 시어머니는 그때 처음으로 자신의 양육 방식이 계모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적어도 아이들이 그렇게 느꼈다는 것을 알고 큰 충격과 회의를 느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딸기 농장을 아들 명의로 바꿀 생각은 없었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시어머니는 난소암 판정을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죠. 시어머니가 난소암 판정을 받고 시누이는 퇴사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가 농장으로 오지 못하게 막았죠. 자물쇠를 다 바꾸고 일꾼들을 써서 시어머니를 막았어요. 겨우 거울 틈이 보여 들어가면 언제 알았는지 지성이가 나타나서 나를 내쫓았어. 너는 일을 하느라 몰랐겠지만 그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그리고 애들이 나중엔 민준이도 농가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지. 지성이 걔 내 아들이지만 딸기에 대해 아는 게 없다. 농사는 뭐 날씨가 돕는 거고 밑에서 일해주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라고. 자기는 그 사람들 관리하는 것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했어. 그러면서 나한테도 네 시아버지한테도 일을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일을 벌리기는 엄청 벌렸어. 민준이가 만든 상품들로 딸기 테마파크를 만들겠다며. 너도 모르지 않을 거다.
성공할 거라고 큰 소리를 떵떵 쳤으니까. 하지만 그건 전부 무리였어. 시작도 못했다. 그런데 지성이가 사업 투자받은 금액만 억이 넘어간다. 그 돈들을 갚아나가려면 바닥부터 배우려 해야지. 지성이는 사업에 대한 책임감을 전혀 모르고 있어. 내가 그렇게 키운 적이 없는데, 늘 책임감을 강조했는데, 대체 어디서 그렇게 망가진 건지. 나는 이제 도저히 내 아들을 믿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 도와주렴. 어머니, 혹시 다른 딸기 사업 명의는 누구로 되어 있죠? 나다. 원래는 네 시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죽고 내 명의가 되었어. 그럼 딸기 농사뿐 아니라 사업들도 어머니가 세금을 다 내고 있겠네요? 그렇지. 그게 세금이 더 적다던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론 한 사람이 사업을 여러 개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 명의로 분산시키는 게 세금이 더 적어요. 지성씨가 어머니 속인 것 같은데요? 지성씨도 지은씨도 세금 내기 싫어서 어머니 이용한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너무 놀라서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진정시켰어요. 그리고 제가 법률회사의 회계팀에서 근무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친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상황을 설명하며 도움을 요청했죠. 그렇게 집안에서 법적 소송이 일어났어요. 저는 시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이제껏 저를 예쁘게 봐주신 것도 감사했고, 저를 믿고 도움을 요청해 주신 것도 감사했고, 더군다나 제가 결혼을 결정한 건 시어머니 덕분이니까요. 남편에게 미안하지만요. 저희 남편, 제가 시어머니 편에 섰다는 것을 알고 어찌나 배신감을 느끼던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더라고요. 그리고 소송이 시작되었어요. 저희는 남편과 시누이에게 명의 도용 및 사기죄를 물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시어머니는 사업 확장을 동의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필요했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사업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과 아들이 어머니의 아량으로 무조건적인 승인을 요구했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누이가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주장했고 제가 증인으로 섰어요. 제가 무월 모일 비닐하우스에 들었어요. 명의 이전을 원했지만 이제 필요 없다고요. 세금 때문에요. 그리고 채무 문제에 대한 죄를 물었어요. 결국 시어머니 이름으로 빚을 졌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빚을 책임져야 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였죠. 정말 남편은 딸기 테마파크를 짓기 위해 억대 빚을 졌더군요. 판사는 남편이 투자를 받은 이후 테마파크를 짓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과 그 후 남편이 억대 외제차를 산 점을 강조하며 남편의 행실에 악의적인 면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 명의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얻은 손실을 모두 체크해서 올렸죠. 그리고 시어머니 딸기 농가의 직원들까지 와서 남편의 행실에 대해 증언을 해줬어요. 어떤 사람은 남편에게 폭행도 당했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징역 1년 2개월, 시누이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남편이 선고를 받고 저에게 다가오더니 분노하더군요. 너 내 와이프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날 낳지도 않은 사람 옆에서? 나 네 아들 아버지야. 애비를 감옥에 넣어도 돼? 나도 네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평생 몰랐겠지. 넌 기회주의적인 사람이니까. 내가 너랑 살면서 쭉 너보다 잘 벌어왔으니까 나한테 온 거 아니야? 말이 너무 심했나? 그리고 넌 모르겠지만 어머니 나한테 고마운 분이야. 너보다 더. 너보다 네 어머니를 보고 너랑 결혼을 결심했어. 정말 좋은 분이야. 그런데 너는 낳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홀대하네? 참 어리석지. 낳기만 한다고 다 부모가 아니듯이 정성껏 키워주고 길러주어서 부모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너 친어머니 찾아서 인사는 드렸어? 단란주 좀 한다고 돈 없다고 그냥 나왔지. 안 봐도 뻔해. 나야말로 묻고 싶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지 복을 왜 지가 차? 널 키우신 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내가 몰라? 뭐? 너 진짜 돌았구나.
그런 엄마가 나한테 상속을 안 해줘? 아들인데? 이건 100% 내가 친아들이 아니어서 그런 거라고. 그리고 지 새끼 아빠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미안한 구석 없이 너 앞으로 어쩌려고 그래? 왜? 그러다 나도 치겠다? 손버릇 안 좋은 것 같은데 그거 정말 안 좋은 버릇이니까 고쳐봐. 아마 감옥 안에선 싸움도 못하니까 고쳐지지 않을까? 그리고 친아들이라고 무조건 상속해주는 부모는 그 나름대로 문제가 아닐까? 너 제대로 일한 적 없잖아. 너 왜 이런 식으로 나와? 앞으로 나 안 볼 거야? 이혼이라도 하자고? 이혼해. 할 거야. 어차피 감옥에 간다는 사실로 양육권이나 친권은 쉽게 가져갈 테고 돈은 필요 없어. 나 혼자서 알아서 잘 버니까. 그러니까 매달리지나 마. 복에 겨워서 똥을 싼 놈아. 남편은 제 말에 전의를 상실했고 그렇게 저는 순탄하게 이혼도 했어요. 그리고 딸기 농장을 되찾은 시어머니는 당신의 바람대로 조카에게 딸기 농장을 물려주게 되었어요. 안심하며 떠날 수 있게 되었다고 저에게 고맙다며 전화를 주셨죠. 시어머니는 지금 당신의 동생네에 가 계세요. 그리고 당신이 살고 계셨던 34평 아파트를 저에게 주셨고 저는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로 집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한 집은 세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도움을 주신 변호사 친구에겐 시원하게 소고기를 쌌고요. 남편과 시누이는 아마 파산 신청은 했지만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해야 할 거예요. 그러면 아마 저를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번호도 바꾸고 곧 이사도 해야겠어요. 아이에게 접근 못하게 접근 금지 신청도 할 생각이에요. 제가 법률회사에 일하면서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이혼할 줄도 몰랐지만요. 하지만 시어머니와는 계속 만나고 있어요. 일주일에 2번, 3번 봐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많이 봐두려고요. 이렇게 효도를 해야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따뜻함을 주신 친정 엄마 같은 분이죠. 그러니 이혼을 해서 2아이를 홀로 키우는 제 처지에 낙담하지 않으려고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저는 오늘도 시어머니를 찾아뵙고 식사를 할 예정인데 여러분들도 오늘 고마운 분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건 어떠세요? 그럼 모두 즐거운 매일매일 보내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중요했던 순간을 도둑 맞았던 한 여성입니다. 착하게 살면 호구되는 세상이라더니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 깨닫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동안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킬 정도로 속에서 자꾸만 천불이 났었어요. 지금은 다행히 그런 감정은 많이 무뎌지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절 그렇게 만든 인간들에게 곱절로 대갚아 주었답니다. 제가 겪었던 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당하지 마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치던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일찌감치 제 꿈은 피아니스트였고 소시적에는 해외 콩쿠르에도 여러 번 나갔었죠. 피아노를 어렸을 때부터 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 부모님이 온갖 레슨비를 감당해 줄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부유하셨기 때문이에요. 부유한 부모님과 차근차근 쌓여가는 수상 경력에 저는 돌이켜보면 참 유복한 유년기를 보낼 수 있었네요. 하지만 제가 막 중학교를 졸업할 당시 하루아침에 저의 행복은 사라지고 말았어요. 정확히는 저희 가족의 행복이 통째로 사라지고 만 것이었죠.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시던 저희 아빠가 현장 답사 중 봉변을 당해 운명을 달리하시게 된 거였어요. 총 7명의 인부가 함께 봉변을 당했을 정도로 큰 사고였고
저희 아빠를 잃은 슬픔과 동시에 유족들의 한서린 비난도 함께 들어야만 했습니다. 현장 인부 2명의 관리 소홀로 일어난 사고였지만 사장이었던 아빠에게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 게 이유였죠. 사실 저희도 가족을 잃은 입장으로서 유족들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누구라도 비난하고 싶었을 겁니다. 회사는 부사장이었던 분께 운영권이 넘어가고 아빠의 유산은 상당 부분이 피해 보상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당시 저희 엄마는 가정주부셨고 저는 어린 학생이었기 때문에 부사장이 저희 아빠의 유산으로 보상금 처리를 하는 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주 나중이 되어서야 그게 부당하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리고 말았죠. 한순간에 가세가 기울자 저희 모녀는 살던 집을 처분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저는 겨우 장학금을 받으며 다닐 수 있는 작은 예술대학을 나왔고 이후로는 피아노 교사로 일하며 사회에 정착할 수가 있었어요. 학비가 많이 드는 누구나 알만한 대학을 나오지 못했으니 고액을 받는 레슨을 진행하기도 어려웠거든요. 그러니 그저 간간히 교사 월급도 받고 따로 1대1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며 소소한 레슨비를 받는 그런 평범하디 평범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런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된 건 그 시작부터 재난이었어요. 한참 전국적으로 물난리가 났을 때 하필 그날따라 집 근처가 아닌 지대가 낮은 다른 곳에 주차를 하고 왔던 탓에 제 차가 그대로 침수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견인되었던 차를 부랴부랴 찾아서 수리를 맡겨보니 상태가 말이 아니더군요. 이거 못 살려요. 엔진이랑 다 물 들어가가지고. 에? 아니, 저 뭐 시도고 온 것도 없고요. 침수도 진짜 조금밖에 안 됐어요. 물도 바로 빠져서 바로 데리고 온 건데 하루 만에 온 거예요. 하루 만에 왔건 이틀 만에 왔건 망가진 건 망가진 거죠. 아, 미치겠네. 아저씨, 이거 진짜 못 살려요? 어떻게든 살릴 방법만 있으면 살리고 싶은데. 큰일 날 소리 하시네. 침수된 차량 괜히 끌고 나갔다가 사고 나면 어쩌려고요. 보험 처리할 거 처리하시고 처분하세요. 괜히 한두 푼 아까워서 못 건널 간 건너지 마시고. 아저씨 제발요. 아, 안 된다고요. 그리고 왜 자꾸 아저씨래. 저 아저씨 아니거든요. 정비소 직원은 모자를 벗으며 짜증을 냈는데요. 모자를 벗으니 그제서야 제 또래로 보여 미안해지더라고요. 하지만 당시 저는 계속 미안해야 할 겨를은 없었어요. 당장 차가 없으면 레슨을 다니기도 막막했는데 새 차를 뽑을 돈은 또 없었거든요. 너무 절박했던 저는 그 직원을 붙잡고 늘어지며 제발 동네라도 타고 다닐 정도로만 수리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결국 그 직원은 자기가 아는 사람이 중고차 거래를 하는데 그렇게라도 방법을 알아보라며 지인을 소개해 주었죠. 덕분에 저는 비교적 저렴한 금액으로 새 차를 구할 수가 있었답니다. 원래 제가 타고 다니던 경차보다 더 구형인 경차였지만 정비소 직원이 관리가 잘 된 차라고 보증해주니 안심하고 타고 다닐 수 있었죠. 실제로 저는 그 차를 6년 동안이나 잘 타고 다녔어요. 희한한 인연이었지만 그 정비소 직원과 저는 얼마 후 연인관계가 되었어요. 한창 중고차 거래를 하고 점검을 받을 때는 연락을 하다가 모든 일이 끝나고 더 이상 연락할 일이 없어지자 허전해지더라고요. 그 직원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보름쯤 있다가 먼저 연락이 왔죠. 저희는 그렇게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장남인 그 남자와 외동인 저는 둘 다 독립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기에 마음이 잘 맞았어요. 둘 다 경제적으로 뛰어난 조건은 아니었지만 성실히 일했고 유행 같은 걸 따라가기보단 진득하니 자축을 하는 편이었고요. 서로 코드가 잘 맞았던 저희는 연애한 지 1년 반 만에 결혼하게 되었답니다. 양가 부모님도 저희의 생활력을 보고 서로 잘 만났다며 결혼을 기꺼이 축하해 주셨어요.
이렇게 예쁜 며느리를 드리게 되다니 얼마나 경사해요. 영희가 누굴 닮아서 이렇게 예쁜가 했더니 사돈이 이렇게까지 고우실 줄은 몰랐네요. 아유, 별 말씀을요. 저야말로 요즘 애들답지 않게 진국인 기태 같은 사이가 생겨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어쩜 이렇게 아들을 바르게 잘 키우셨어요? 영희 만나고 철들었죠 뭐. 원래도 우리 아들이 나이에 비해 좀 구지식한 면은 있었지만요. 영희도 보통 야무진 게 아니더라고요. 일도 정말 성실하게 하고요. 둘이 결혼 준비하는 거 보면 참 똑똑하게 잘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면 둘이 결혼하고 나서도 잘 맞을 것 같아 참 다행이에요. 제 말이요. 저희는 결혼 이후에도 행복한 나날을 이어갔는데요. 신혼 때야 지나가는 낙엽 한 장에도 까르르 웃으며 행복하게 보냈고, 결혼 1주년이 막 지났을 때쯤에는 연달아 경사가 벌어지기도 했어요. 남편이 다니던 정비소가 새로운 지점을 내게 되었는데 그곳을 남편이 통째로 맡게 된 거였죠. 아예 직원도 본인이 뽑고 모든 관리를 본인이 한 거라 사실상 사장이나 다름없었어요. 당연히 남편의 벌이는 껑충 뛰었고요. 남편은 한동안은 집에 잘 들어오지도 못하고 정비소 일에만 매달렸어요. 그리고 그러한 노력의 결실로 원래 다니던 정비소를 뛰어넘을 정도로 큰 수익을 냈답니다. 저는 당연히 기뻤죠. 그 기간 동안 제 일을 하면서도 불평불만 없이 기꺼이 남편을 위한 내조를 아끼지 않고 했어요. 남편 역시 그러한 제 도움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고요. 남편의 정비소가 자리를 잡았을 때쯤 저희에겐 첫 아이도 찾아왔답니다. 이때는 연이은 행복에 취해 앞으로의 나날도 당연히 행복만 가득할 줄 알았네요. 저는 예쁜 딸을 출산한 이후에 레슨을 모두 관두고 육아에 전념했어요. 그리고 그 시기부터였던 것 같네요. 남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던 게요. 저희 딸 돌잔치를 앞두고 남편의 친구들을 만났던 날이었어요. 저는 당시 출산 이후에 몸무게가 13kg나 늘어나 있었는데요. 변명이 아니라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남편이 정비소 일로 여전히 너무 바빴기 때문에 저 혼자 잠도 못 자면서 육아를 했기 때문이었어요. 동시에 여전히 정비소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남편의 내조도 빠짐없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 온몸이 늘 탱탱 부어 있었고 붓기가 얼마나 심했는지 손가락으로 다리를 누르면 그대로 손가락 자국이 남아있을 정도였다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 친구들을 만나게 되니 저는 저 나름대로 최대한 깔끔하게 단장을 하고 나간 거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친구들 앞에서 절더러 무슨 소리를 하는 줄 아세요? 요즘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살판이 났는지 몰라. 얼마나 인생이 편하면 이렇게 살이 포동포동 올랐겠어? 야마, 아무리 그래도 재수씨한테 포동포동이 뭐냐? 니 딸 낳아준 사람한테. 그래도 재수씨 예전보다 인상이 좋아 보이긴 하네요. 남편이 갑자기 돈 잘 벌어오니까 확실히 좋긴 좋죠? 아, 뭐. 아우, 말해 뭐해. 애 낳으면서 하던 일도 전부 관뒀는데 얼마나 좋아. 맨날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쓰면서 사는 게 말이야. 어쩔 땐 나도 여자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니까? 남편이 한마디 한마디 꺼낼 때마다 급격히 어두워지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다른 친구들이 남편더러 취했다며 상황을 무마시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제 기분은 상할 대로 상해버렸죠. 마음 같아서 화를 팍팍 내고 싶었지만 그래도 친구들 불러놓고 예의는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그 이후 자리가 파할 때까지 간신히 화를 참고 버텼어요. 그리고 남편 친구들과 헤어지자마자 남편에게 따져 묻기 시작했죠. 당신 아까 그거 뭐야? 친구들 앞에서 말을 왜 그딴 식으로 해? 무슨 말? 집에서 편하게 산다는 둥 살쪘다는 둥 말이야. 내가 집에서 놀고 먹는 것 같아?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뭘 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내가 예민하다고? 당신 친구들 중에 자기 와이프한테 그딴 식으로 기분 나쁜 농담하는 사람이 어딨어?
하루 종일 애보고 당신 밥이며 옷이며 준비하고 집안일하는 사람한테 놀고 먹는 식충이 취급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누구라도 기분 나쁠 만한 말인데 뭐? 예민? 걔가 또 무슨 식충이 취급을 해. 나는 당신 집에서 편하게 있는 게 좋아. 내가 그러려고 돈 버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언제 집에서 편하게 있었냐고. 막말로 당신이 재활용을 한 번을 도와준 적이 있어. 애 기저귀 한 번을 갈아준 적이 있어. 이 집이 뭐 자동으로 때 되면 청소가 되는 집인 줄 알아? 아, 알았다고 좀. 왜 이렇게 떽떽거려? 짜증나게 진짜. 버럭 짜증을 내며 막말을 해대는 남편을 보고 전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저에게 그 정도로 심하게 말하는 건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충격을 받은 걸 뒤로하고 남편은 침실에 들어가 버렸고 저는 거실 소파에서 밤을 지새웠죠. 남편이 꼴도 보기 싫어진 저는 바로 다음 날부터 남편을 챙겨주던 모든 행동을 일체 멈춰버렸습니다. 그러자 이틀 뒤 남편이 아직도 화가 났냐며 저에게 또 짜증을 부렸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쳐다도 보지 않고 말도 섞지 않으며 일관되게 아이만 돌봤는데요. 더 이상 자신의 짜증이 먹히지 않는다는 걸 안 것인지 남편은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야 자기가 말이 심했다며 사과를 해왔답니다. 남편의 사과에 그냥 넘어가 주긴 했지만 그때 이후로 남편의 행동은 전과 다름없이 똑같았어요. 여전히 모든 집안일 남편 뒷바라지, 아이 육아는 오롯이 제 몫이었죠. 하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남편이 더 이상 부부 동반 모임에 절 데려가지 않는다는 것이었네요. 사실 저로서는 그 시간에 집에서 30분이라도 더 눈붙이고 있는 게 낫긴 했지만 그래도 신경이 쓰이긴 하더라고요. 둘이 나누는 대화도 표면적으로만 별 문제가 없을 뿐 전과 같은 애정은 크게 식은 게 느껴졌고요. 와중에도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저희 부부는 첫째 딸아이의 돌잔치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3개월 전부터 장소를 잡고 아이 돌사진을 찍는 등 할 게 정말 많더라고요. 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딸의 돌잔치를 준비하는 것이다 보니 저는 전보다 할 일이 많아져도 피곤한 줄을 몰랐어요. 정성을 다해서 돌잔치를 준비했고 주변 지인들도 다행히 많이 와주셔서 행복하게 돌잔치를 마무리할 수 있었죠. 한복을 반납하고 저희는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요. 사실 일부러 신경을 써서 룸이 있는 레스토랑을 모신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답니다. 저희 부부가 깜짝 서프라이즈를 준비했기 때문이었어요. 이게 웬 초음파 사진이니? 이거 설마 너희 둘째 생겼니? 네, 지금 딱 12주차 됐어요. 안 그래도 자꾸 몸이 무겁다 했는데 혹시나 해서 임태기해보니까 2줄이 뜨더라고요. 세상에 이게 무슨 경사니? 너무 잘 됐다. 진심으로 놀라고 기뻐하는 친정엄마와는 달리 시어머니는 조금 깐깐한 표정으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 잘했다. 이번에는 아들이겠지?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테이블 위 분위기는 한순간에 싸해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면 몰라도 저희가 애 가질 때만 해도 더 이상 남자 여자를 강요하는 분위기는 없어진 지 오래였거든요. 그리고 방금 돌잔치를 마친 첫째 딸이 버젓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그런 뉘앙스로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았네요. 친정엄마 역시 같은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곧바로 같이 표정이 굳으시면서 되물어 보시더라고요. 왜요?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때서요, 서든. 요즘 같은 시대에 설마 아들 낳아야 한다, 뭐 그런 말 하라는 건 아니죠? 저희 애들이 무슨 60, 70년대에 농사짓던 부부인가요? 뭐 사돈댁 같은 집안은 아무래도 이런 문제에 민감하지 않으시겠죠. 저희는 영희 하나만으로 얼마나 행복하게 지냈는데요. 각자 집안 가풍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저희 집안 위치도 생각을 해주셔야죠. 집안 위치라뇨.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별 뜻은 없어요.
그냥 저희 집은 이제 막 중산층을 지나 상류층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사돈댁은 반대인 상황 아닌가요? 외동딸 금이야 오기야 키워봤자 시집 잘 가는 거 말고는 딱히 뛰어난 것도 없고 저희 아들 정비소 물려받으려면 딸보단 아들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누가 들어도 저를 겨냥해서 하는 말에 저와 저희 친정엄마는 제대로 빈정이 상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어른한테 목소리를 높였네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요즘 사회에서 잘 나가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도 제 밥벌이 잘하고 살았고요. 그리고 남편이 지금 운영하는 정비소는 엄밀히 따져서 남편 소유가 아니잖아요. 누굴 물려준다고 그러세요? 그거 하나 때문에 성별 차별을 하는 그런 시대착오적인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제가 하나하나 전부 반박하며 얘기하자 시어머니는 단박에 꿀 먹은 벙어리 마냥 입을 다무시더군요. 표정은 떫은 감이라도 씹은 것 마냥 일그러졌고요. 분위기는 어색해졌지만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한테는 신경 쓰지 않고 남은 식사를 해치웠어요. 식사 자리가 끝나고 양가 부모님을 배웅해 드린 뒤 저희 부부는 집으로 돌아왔죠. 저는 아기를 잘 재우고 나서 남편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머님이 첫 손주가 딸이라서 싫어하셨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뭐 좋은 말이라고 해. 해봤자 아까처럼 싸움이나 나지. 그래도 미리 말해줬으면 좋았잖아. 그랬으면 아까처럼 어머님이 우리 엄마 앞에서 우리 집안이 어쨌네 저쨌네 하는 소리는 그 꼴은 막았을 거 아니야. 미리 알았으면 아까 우리 엄마한테 싸가지 없이 말대꾸 안 했을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엄마가 말하다가 실수 좀 하실 수도 있고 딸보다는 아들을 선호하실 수도 있는 거지. 당시야말로 왜 자꾸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그럼 외동딸 하나 키운 우리 엄마 앞에서 딸 키워봤자 이게 안 좋고 저게 안 좋고 하시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해? 아, 됐다. 당신은 어쩜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면서 듣기 싫은 소리는 요만큼도 안 들으려고 하냐? 배가 불러도 유분수지. 맨날 지 생각만 하고. 간만 보면 진짜 이기적인 건 당신이야. 알아? 저는 남편의 그 타령, 그놈의 집에서 몰고 먹는다는 소리를 또 듣자 완전히 이성이 날아가 버렸어요. 저는 제 자신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놈의 놀고 먹는다 소리 지긋지긋해. 내가 진짜 놀고 먹는 게 뭔지 알려줘? 어? 나는 여태 애도 키우고 당신도 키운 거나 다름없어. 이 양말 하나 제대로 못 벗는 인간아. 쩌렁쩌렁한 고함을 지른 뒤 저는 분이 삭히지 않아 신고 있던 양말을 벗어서 남편을 향해 냅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을 있는 힘껏 밀치고 들어가 안방 문을 아예 잠궈버렸죠. 남편은 더 이상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그대로 현관문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남편이 집을 아예 나가버린 뒤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흐르고 말았어요. 다시 안방에서 나와 아이 방으로 들어가 아이 옆에서 자면서 저는 속으로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앞으로는 집에 붙어있질 않겠다고요. 둘째 출산 이후에도 첫째 때처럼 집에서만 있지 않고 쉼터를 들여서라도 저는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정말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쉼터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약 3주 후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구할 수 있었어요. 아직 임신한 몸이었지만 저는 다시 피아노 레슨을 시작했고 적어도 하루에 4-5시간은 레슨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다행히 첫째를 낳기 전에 가르쳤던 사람들 중 몇 분이 제 레슨을 다시 들어주었고 인터넷이나 핸드폰 어플을 통해 열심히 홍보하니 금세 수강생을 채울 수 있었죠. 제가 일을 시작하니 당연히 남편 뒷바라지는 뚝 끊기게 되었고 몇 주가 흐르니 남편이 먼저 저에게 얘기 좀 하자며 다가오더군요. 계속 이럴 거야? 벌써 몇 주째 고기도 참치도 없는 김치찌개만 우려먹고 있는 거야. 그리고 왜 빨래 안 해? 빨랫감이 저렇게 쌓여있는데. 당신이 해. 빨래 그거 세탁기 버튼만 누르면 돌아가는 건데 왜 안 해? 나는 더 이상 집에서 놀고 먹지 않아서
당신까지 챙겨줄 여유가 없어. 그럼 내가 일도 하고 독박 육아도 해야 돼? 아니, 고집만 피울 게 아니라 당신 잘 생각을 좀 해봐. 당신이랑 나 둘 중에 누가 더 빨리 더 크게 성공하겠어? 당신도 더 이상 서민처럼 살지 않고 상류층으로 올라가고 싶지 않아?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잘 되는 사람을 더 밀어줘도 모자랄 판에 각자 살겠다고 잃어버리면 어떡해? 게다가 당신은 둘째도 낳아야 하잖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지금 나만 생각해서 돌보겠다고 설치는 것 같아? 웃기지 마. 지금 애 기저귀 값이며 분유 값이며 다 내 돈으로 내고 있어. 누가 그러래. 왜 고생을 사서 하냐고. 우리 엄마도 당신 이러는 거 정말 안 좋게 보신다고. 내가 저번에 집에만 있다고 뭐라고 한 거 그거 가지고 아직도 이러는 거야? 진짜 당신도 징하다. 아, 알겠으니까 빨리 하던 대로 좀 해, 하던 대로. 싫어. 당신 못 믿어. 무슨 본인 가게 차린 것도 아니고 남의 가게 총괄로 맡았다고 상류층 어쩌고 하는 거 남들이 들으면 얼마나 우스운지 당신은 모르지. 헛바람 들어서 집에서 독박 육아하면서 당신 내조 열심히 하는 아내나 깔보고 난 이제 당신 안 믿어. 일도 절대 안 관둘 거야. 남편은 몇 번이나 절 회유하려 들었지만 저는 끝까지 단호한 태도로 일을 관두지 않겠다며 버텼어요. 결국 남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포기할 때까지요. 저는 꿋꿋이 레슨을 하며 아이 육아 비용을 계속 제 돈으로 감당했어요. 남편 돈으로만 먹고 산다는 말을 듣는 게 너무나도 싫었거든요. 그리고 남은 돈은 꼬박꼬박 저축했습니다. 둘째를 출산하자마자 저는 결혼 전부터 비상금으로 모아두었던 적금을 깨고 모아두었던 레슨비까지 더해 아파트 상가짜리를 빌렸어요. 그런 절 보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미쳤다며 기함을 했지만 두 사람이 아무리 말려도 저는 기어코 그 자리에 피아노 학원을 차렸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남편과 시어머니는 정말 끈질길 정도로 저에게 학원 일을 관두라는 소리를 해대더군요. 너 애가 아직 돌도 안 지났다? 애가 둘이나 있는 옆에 내가 육아도 남편 내줘도 내팽개치고 밖으로만 나더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냐? 얼른 학원 정리하거라. 애들 육아는 제가 전부 도맡아서 아주 잘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시터님 월급도 전부 제가 충당하고 있고 여지껏 어머님께 애들 봐달라고 손 벌린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요즘 시부모님한테 육아 부탁 저처럼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드문 줄 아세요? 여자가 자꾸 바깥일 해봤자 드센 발자나 소리나 듣지. 누가 너 육아 혼자 하는 거 알아준다냐? 어머님도 제가 육아 혼자 하고 있다는 건 인정하시는 거네요. 그게 아니라 어쩜 네 시애미한테 말 한마디를 안 줘? 시어머니가 한바탕 잔소리를 하고 나면 뒤이어 남편 역시 저에게 이러쿵저러쿵하며 말도 안 되는 꼬투리들을 잡아댔어요. 누가 모자지간 아니랄까봐 맨날 하던 얘기를 지겹도록 반복하면서 말이죠.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자꾸 이렇게 집안일에 소홀히 할 거냐고. 아니, 애초에 그놈의 피아노 학원인가 뭐시긴가 차릴 돈은 어디서 난 거야? 그거 대출이지. 어디서 나긴 다 내가 처녀였을 적부터 열심히 모은 돈이지. 대출은 30%밖에 없어. 애들 코 묻은 돈 좀 벌자고 대출 겼단 말이야? 당신 제정신이야? 그건 적어도 내 학원이잖아. 당신은 당신 사업체도 아니면서 정비소 사무실에 얼마 썼어? 장비에 얼마 썼냐고. 거기 들어간 돈도 대출 끼고 한 거잖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내가 말을 안 해. 당신이 못 들었겠지. 그리고 나는 그만큼 벌이가 많으니까 대출을 땡겨도 감당할 수가 있잖아. 나도 감당할 만큼만 대출 받은 거야. 30%만 대출 받은 거라고. 만약 이 학원이 망해도 자리 빼고 전세금 권리금으로 대출 갚으면 그만이야. 아주 잘나셨어 그래. 애도 남편도 전부 내팽개치고 돈에만 미쳐 살더니 결국 번 돈은 당신 학원 차리는 데만 고스란히 썼네. 당신 중요한 일 있을 때마다 입고 다니는 아르마니 정장은 누가 사줬는데? 지금 차고 있는 벨트는 누가 차줬고? 전곡을 찌른 저의 말에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죠.
안 그래도 그 두 사람이 제가 스스로 번 돈을 가지고도 뭐라고 할 것 같아 평소 기념일마다 보란듯이 두 사람한테 사치품을 선물해 주었었거든요. 제가 입는 건 양말 한 짝까지 기어 입을지언정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책 잡힐 일은 요만큼도 허용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덕분에 남편은 한마디도 못하고 씩씩대다가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그렇게 반대하는 피아노 학원은 날이 갈수록 학생이 많아졌어요. 저는 어린 학생들만 가르치지 않고 저녁에는 성인 수강생들도 모집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전략이 먹힌 것인지 저는 강사를 2명 고용해야 했을 정도로 수강생이 많아지게 되었답니다. 학원 옆 야채상가 자리가 빠질 때 원래 학원이 있던 자리와 옆에 상가 자리까지 아예 매매 계약을 하고 싹 다 리모델링까지 진행했고요. 어느새 저는 남편에게 꿀리지 않을 정도로 큰 돈을 버는 사장님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일 낮에는 생전 연락 한번 안 하던 남편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한창 레슨 중이었기에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만 보냈어요. 지금 통화하기 어렵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제 문자를 받고도 계속해서 전화를 해댔고 결국 저는 나와서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 엄마가 쓰러지셨어. 뭐? 지금 엄마 모시고 병원 다녀오는 길인데 파킨슨병 초기래. 파킨슨병이라고? 그럼 치료는 어떻게? 아니 병원에선 뭐래? 아무리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더라도 파킨슨병이라는 무서운 질병에 걸리셨다고 하니까 머리가 새하얘질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앞으로 최대한 치료받으면서 진행을 늦추려고 노력해봐야지. 이 병 자체가 완치하긴 어렵다고 하더라고. 일단 지금 집으로 모시고 가는 중이야. 알았어. 오늘은 레슨이 일찍 끝나니까 나도 끝나는 대로 집으로 갈게. 그날 이른 시간에 퇴근을 하고 집에 가니 시어머니가 저희 집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시어머니에게 괜찮냐고 여쭤보니 힘없이 괜찮다는 대꾸만 하고 평소처럼 이런저런 잔소리를 늘어놓진 않으시더군요. 낯설 정도로 조용한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많이 아프신가 보다 생각이 들어 더는 말을 붙이지 않았죠. 남편이 다가오더니 시댁보다 저희 집이 병원과 더 가까우니 앞으로는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줘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조용히 남편을 안방으로 따로 데려갔어요. 병원에 얼마나 자주 가시는데 이렇게 갑자기 같이 살게 되면 우리 집엔 애들도 둘이나 있는데 오히려 힘드시지 않겠어? 애들 있는 거랑 엄마랑 무슨 상관이야. 애들이랑 어머님이랑만 있으면 이래저래 애들 챙겨줄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 어차피 우리가 24시간 동안 케어해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차라리 간병인을 구하는 게 어때? 참나, 돈이 썩어나? 그리고 요즘 간병인 못 믿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남을 함부로 집에 들일 생각을 해. 어차피 아직은 초기 상태라서 혼자서 충분히 거동 가능하니까 간병인인 이런 건 나중에 생각해봐. 일단은 알겠어. 그리고 아예 그날 당일부터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주무셨어요. 밤늦게 남편이 시댁에 다녀오면서 중요한 짐들을 한 보따리 싸왔죠.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생활이 시작되었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는 것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생활로 인해 제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게 될 거라고는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는데요. 처음에 저는 평소처럼 생활하려고 했어요. 아이 밥하면서 시어머니 밥 하나 더 차려드리는 정도만 빼면 크게 생활이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았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생각은 달랐던 겁니다. 빨래 다 마른 지가 언젠데 아직도 널어놓고 있는 게냐? 아, 다 말랐어요. 이따 저녁에 퇴근하고 갤게요. 지금 빨리 나가봐야 해서. 집안 꼬라지는 개판으로 해놓고 일하러 홀랑 나가버린다는 거야? 저렇게 머리카락이며 먼지가 버젓이 굴러다니는데 애 엄마가 되어서 게으르기 짝이 없구나. 로봇 청소기가 알아서 해줄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 몇 갠데 게으르다니. 세상에 게으른 사람 다 얼어 죽었겠네요. 가볼게요.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거실 소파에 앉아
제 행동을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매서운 눈초리로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제 행동 하나하나에 잔소리를 퍼부어대기 시작했죠. 시어머니 성격을 원래 모르는 것도 아니던 저는 대충 대꾸만 해주면서 귀를 아예 닫아버리고 신경도 쓰지 않았죠. 하지만 하루 종일 쉬셔서 그런가 시어머니는 기운이 얼마나 넘치시는지 지치지도 않고 매일같이 저에게 5만 가지 잔소리를 해대더군요. 아픈 시어머니한테 맘먹고 대들 수도 없으니 그냥 무시하려고 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점점 노이로제가 걸리는 것 같았어요. 왜 해가 다 져서야 집안에 기어들어오는 게냐? 내가 몇 번을 말해. 애들 시터한테 맡기지 말라고 말이야. 애들이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 시간에는 애엄마가 직접 애들 데리고 와서 씻기고 먹이고 해야 할 것 아니냐? 애들 먹이고 입히는 돈 벌어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만 좀 하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대체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일하려고 저희 집에 들어오셨어요? 네가 아주 돈 좀 번다고 기세가 등등하더니 아픈 시애미한테도 대바라진 소리 하는구나. 아유,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괜히 이 나이까지 살아서 몸은 몸대로 아프고 며느리한테 구박은 구박대로 당하는구나. 애들 앞에서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좀. 시어머니는 집안이건 바뀌건 애들이 있던 말건 신경 쓰지 않고 비난을 퍼부어댔죠. 그리고 저에게만 잔소리를 하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저희 아이들을 몇 년 동안이나 가족처럼 돌봐주셨던 시터 이모님께도 똑같이 잔소리를 해대셨죠. 결국 시어머니의 비난을 견디다 못한 시터 이모님은 일을 관두게 되셨어요. 결국 아이들의 육아와 시어머니가 시키는 집안일이 다시 온전히 제 몫이 되고 말았죠. 남편은 이 모든 일을 별거 아닌 걸로 취급하며 여전히 자기는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더군요. 애 볼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애 엄마가 와서 봐줘야지. 그럼 그냥 내버려둬? 애들 아직 학교도 안 갔는데? 그럼 애 아빠는? 우리 애들한테 엄마만 있고 아빠는 없어? 이번 달부터 방학이라 수강생이 더 늘었다고. 나도 지금 몸이 10개라도 모자라. 어쩜 이런 상황에서 당신 혼자 집안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냐? 그리고 어머니도 점점 식사하는 것도 힘들어하시고 혼자 씻기도 어려워하셔. 내가 어떻게 이걸 혼자 다 감당하냐고. 그럼 남자인 내가 시켜드려? 그리고 당신은 정 힘들면 강사를 더 고용하던지 하면 될 거 아냐. 당신은 사장이고 나는 아닌데 당연히 나는 근무 시간 유동적으로 못 빼지. 그럼 퇴근하고 와서라도 좀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몇 달째 하루에 4-5시간밖에 못 자고 일하고 있다고. 제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던 저는 간병인이라도 불러 할 일을 줄여보려고 했지만 부르는 족족 시어머니의 횡포로 보름을 못 버티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애들이라도 없었으면 야반도주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더라니까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시어머니의 무지막지한 잔소리를 들으며 집안일 및 육아와 시어머니 간병까지 하다 보니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다 해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야 잠시라도 그놈의 잔소리를 멈추셨거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강사를 한 명 더 뽑게 되었고 제가 직접 수업하는 시간을 대폭 줄였어요. 시어머니가 휠체어를 타신 이후로는 간병의 강도가 훨씬 심해져 너무 피곤한 날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기절하듯 쓰러져 잠들기 일쑤였죠. 그렇게 정신없이 시달리다 보니 어느새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버리더군요. 저는 그 5년 동안 하루하루가 잘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피폐한 삶을 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악마 같은 잔소리에 어느새 애들 육아와 남편 뒷바라지를 전부 도맡아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의 간병까지 해야만 했어요. 식사며 씻는 것뿐만 아니라 대소변까지 처리를 해드려야 했죠. 간병하는 과정에서도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시어머니는 발작을 일으키듯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모든 걸 복종하며 살았죠. 그런 일상이 계속되니 당연히 학원 원장으로서 똑바로 일하기 어려웠고
어느새부턴가 학원 수강생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푸석한 얼굴이 평생 제 편 한 번 들어준 적 없던 남편이 봤을 때도 심각하긴 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남편은 웬일로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해오더군요. 당신 요즘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하와이 여행 다녀올래? 하와이? 갑자기? 안 그래도 대표님이 저번 달 실적 좋다고 여행 보내준다고 하셨거든. 그냥 상여금으로 달라고 하려다가 당신 요즘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와이프한테 얘기해보고 오겠다고 했어. 거기 휴양지니까 같이 가서 좀 쉬고 오는 게 어떨까 하고. 당신이 웬일이야? 그런 제안을 다 하고. 갑자기 이러니까 좀 무서운데? 이러다 엄마보다 당신이 먼저 갈 것 같아서 그래. 뭐 하와이까지 가기 좀 그러면 제주도라도 다녀오든가. 우리 신혼여행도 제주도 가서 잘 놀았잖아. 남들 다 몰디브 하와이 가는 신혼여행을 제주도 갔으니 이번에 갈 거면 무조건 하와이를 가야지. 근데 우리가 그냥 홀라당 가버려도 되나? 애들도 가는 거야? 애들은 장모님한테 잠깐 부탁하고 엄마는 간병인 며칠만 구하면 되잖아. 솔직히 남편의 제안은 도저히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달콤한 제안이었어요. 일단 너무나도 쉬고 싶었고 남편과의 해외여행도 난생 처음이기에 한 번쯤은 갈 명분이 충분하기도 했거든요. 3박 4일 중 단 하루만 제대로 쉬더라도 그동안 쌓여있던 피로가 싹 다 풀릴 것만 같았죠. 결국 저는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저희는 일주일 뒤에 같이 하와이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답니다. 여행날 당일 아침 일찍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온 뒤에 저희는 곧바로 공항으로 출발할 채비를 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그렇게 벗어나고 싶었던 집인데 막상 3박 4일 동안 집을 비우려고 하니까 왜인지 모르게 너무 마음이 불안하더군요. 저는 간병인한테 계속 여러 사항을 당부하고 또 당부하면서 좀처럼 발을 떼질 못했죠. 겨우 인천공항으로 이동해 공항 라운지에 들어서는데 불안감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여보, 안 되겠어. 나 너무 걱정돼. 뭐? 걱정할 일 없다니까. 괜히 돈 받고 간병해주는 전문가겠어? 좀 믿고 맡겨봐. 애들은 잘만 맡겼으면서 왜 그런데? 몰라. 그래도 느낌이 전혀 달라. 당신은 당신 엄마인데도 걱정이 안 돼? 요즘 들어 부쩍 아프단 소리를 많이 하셨단 말이야. 그럼 환자가 아프다고 하지 안 아프다고 해? 걱정 붙들어 매고 이제 좀 들어가자. 도저히 안 되겠어. 당신 혼자 가. 나는 집에 다시 갈래. 제 말에 남편은 굳은 표정으로 저를 잠시 쳐다보더니 이내 한숨을 쉬며 자기도 안 가겠다며 절 따라오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몇 번이나 밀어내며 괜찮다고 혼자 여행 다녀오라고 등 떠밀었지만 남편은 꿋꿋이 절 따라왔죠. 결국 저희는 다시 차에 올라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티켓이 아깝다는 생각도 당연히 있었지만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자마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돌아가는 길에 저는 간병인한테 문자를 보냈는데요. 저희 여행 안 가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지금 어머님은 어떠세요? 그러자 간병인에게서 곧바로 답장이 왔는데 너무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었어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두 분 나가시자마자 저에게 하도 나가라고 성하셔서요. 결국 그냥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은 환자인데 환자가 나가라고 한다고 그냥 나가시다뇨. 간병인이시면 그런 상황에서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치매 환자는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수많은 파킨스병 환자들을 간병해드렸었는데 어머님은 뭔가 증상이 이상하세요. 집에 가서 직접 한번 보세요. 제가 정말로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나온 거예요. 저는 간병인의 무책임한 행동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마지막 문자는 제대로 읽지도 않았어요. 다시 불안증이 밀려오기 시작했고 그날따라 운전을 천천히 하는 남편을 닥달하며 저희 동네까지 왔죠. 남편은 집 근처에 다 도착해서도 자꾸만 어디 들렀다 가자는 등 딴청을 피우려고 했고 속이 터질 것 같던 저는 남편이 차를 갓길에 세웠을 때
그냥 냅다 차에서 나와 집으로 뛰어가 버렸죠. 당시 저는 제 자신이 왜 그렇게 불안한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그동안 너무 시어머니한테 정신적으로 당하며 집에 붙어 있으라는 소리를 귀에 딱지가 박힐 정도로 듣다 보니 그런 비정상적인 불안증이 생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뒤늦게 절 따라오려고 했지만 차를 버리고 갈 수가 없어서 다시 차를 빼느라 시간이 걸리는 듯 했어요. 그 사이 저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죠. 그 사이 얼마나 세뇌를 당했는지 간병인도 저도 없으면 시어머니 초상이라도 치르게 될 줄 알았네요.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저의 그런 상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저는 문을 연 상태 그대로 충격을 받고 돌처럼 굳어지고 말았죠. 시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있지도 않았고 팔, 다리를 못 가누시지도 않았어요. 너무나 평범한 모습으로 서서 어떤 아줌마와 깨르르 웃으며 수다를 떨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절 발견하자마자 눈이 탁구공만큼 커져서 입을 딱 벌리고 말을 더듬거렸어요. 네가 여긴 어떻게? 어머님, 어떻게 두 다리로 서 계세요? 아니, 이분은 누구세요? 아, 이분이 며느님이시구나. 안 그래도 지금 상가짜리 계약하려고 했는데 원장님이 직접 와주시다니 잘 됐네요. 근데 오늘 어디 멀리 가신다더니 일정이 취소됐나 봐요? 상가짜리 계약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피아노 학원 자리요. 지난달에 내놓으셨던. 뭐라고요? 제 학원을 누가 내놨다는 거예요? 예, 나가. 일단 나가거라. 어른들 얘기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제가 어딜 나가요? 지금 제 학원을 파내만이 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동안 병인이 뭐니 하면서 아팠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지금 너무 잘 움직이고 계시네요. 저희 며느리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저희가 실제 주인이라. 일단 도장만 찍으시면 상황 정리되는 대로 연락 다시 드릴게요. 미쳤어요?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저한테는 며느님이 원해서 매도하는 거라면서요.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누가 뭘 원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전 이런 계약이 있는 줄도 몰랐고 절대 그 자리 팔 생각 없었어요.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학원도 제대로 못 보고 하루 종일 어머님 간병에만 시달렸는데 그게 다 사기였어요? 지금 가족한테까지 사기를 친 거예요? 장장 5년을? 시어머니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뭐라 말도 못하고 어버버거렸어요. 그 꼴을 보니 저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때 남편이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남편은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한테 버럭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 엄마, 왜 전화를 그렇게 안 받아? 내가 2시간 내내 엄마한테 전화를 몇 통 했는 줄 알아?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두리번거리면서 핸드폰을 찾느라 허둥거렸어요. 남편은 저에게 다가오더니 무지막지한 손으로 제 손목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려고 했죠. 뭐야, 미쳤어? 이거 안 놔? 잠깐만 들어가 있으라고.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아, 빨리 안 들어가. 그쪽은 도장 찍을 준비하고 있어요. 남편은 저를 안방으로 끌고 가면서 상가짜리를 계약하려던 아줌마께는 기다리고 있으라며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남편이 저를 힘으로 제압하려던 적은 처음이라 순간적으로 무서워진 저는 남편의 다리 사이를 발로 뻥 쳐버리고 겨우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남편은 그대로 허리를 잡으며 꼬꾸라졌어요. 야, 이 미친놈아. 지금 나 몰래 내 학원을 팔아치우려던 것도 모자라서 폭력까지 행사하겠다는 거야? 아무리 네가 못돼 처먹은 놈인 줄은 알았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극악무도한 짓을 벌일 수가 있어? 어머님도 그래요. 내가 그동안 먹여주고 씻겨주고 기저귀까지 차면서 저를 가둬두려는 이유가 대체 뭐예요? 대체 어디까지 나를 착취할 생각이었냐고요? 남편은 여전히 바닥을 구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대답도 못하고 우물쭈물 거리다가 이판사판이라고 생각했는지 저에게 그대로 달려들더군요. 저는 머리채가 한 움큼 잡혀서 버둥거렸어요.
네가 진작에 며느리 노릇 똑바로 했으면 우리도 이렇게까지 안 해. 이게 다 너 때문이라고. 그때 누군가 현관문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희 가족을 지켜만 보던 아줌마가 후다닥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러자 경찰 두 분이 급하게 들이닥쳤죠. 경찰들은 여전히 시어머니한테 머리채가 잡혀있는 절 보곤 후다닥 와서 시어머니를 떼어냈습니다. 아줌마는 시어머니랑 남편을 손가락질하면서 소리쳤어요. 이 사람들이 사기꾼이에요. 저 남자가 이 여자분을 방 안에 가두려고 했고 저 할머니가 여기 이 여자분 머리채 일방적으로 잡은 거예요. 저 두 사람이 가해자입니다. 뭐가 가해자야? 아줌마는 아무것도 모르면 닥치고 있어요. 계약하기로 해놓고 파기한 건 그쪽이잖아. 피해자는 우리라고. 벽을 짚고 일어서는 남편이 아줌마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경찰은 그런 남편을 단번에 제압하며 수갑을 채웠어요. 시끄러워요. 지금 그쪽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거라고요. 여기까지 오면서 신고자분 전화로 상황을 전부 들었습니다. 서로 가서 얘기하시죠.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는 나란히 경찰선에 끌려갔고 저와 그 아줌마도 뒤늦게 온 다른 경찰분의 인도로 뒤따라가게 되었어요. 저희 두 사람은 그간의 일들을 전부 상세하게 진술을 했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빼도 박도 못하게 사기와 폭행 범죄자가 되었죠. 그 뒤로 저는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두 사람의 그간 학대 증거를 변호사와 함께 싹싹 긁어모았고 민형사소송을 전부 진행해야 했어요. 증거는 차고 넘쳤고 두 사람의 범죄 행각이 너무나 명백해 실형을 면하지 못할 정도였죠. 저는 그간 학대에 대한 피해 보상금과 양육비, 재산분할 등을 통해 새 시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미천을 마련할 수 있었답니다. 물론 돈으로 지난 제 과거의 삶을 전부 보상받을 수는 없었지만 제 인생을 좀먹고 있던 두 사람이 사라졌다는 사실로 저는 큰 위안을 얻을 수 있었어요. 아마 더 많은 돈을 받았어도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같은 동네에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었으면 이렇게 마음이 홀가분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모든 일들이 마무리된 후 저는 집도 학원 상가도 전부 처분했어요. 아무리 모든 일들이 잘 끝났어도 그 집만 들어가면 시어머니의 망령이라도 깃들어 있는 것처럼 안 좋은 기억들만 되살아났거든요.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그 동네와는 아예 다른 곳으로 이사를 와서 평화롭게 살고 있답니다. 새로운 동네에서 피아노 학원을 차리고 일하고 있는데요. 처음엔 너무 오랜만에 일만 하다 보니 조금 뚝딱거렸지만 지금은 다시 감을 되찾고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도 열심히 키워내고 있고요. 지난 몇 년간의 삶은 끔찍할 정도로 힘들었지만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처럼 지금은 오히려 더 균형 잡히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뿐이에요. 혹시나 아직 자신을 갉아먹고 있는 벌레 같은 인간들과 함께 계신 분들이 있다면 부디 제 이야기를 듣고 하루빨리 그 사람들에게서 탈출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매일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